아들 찬민이가 저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도대체 왜 그렇게 참으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참으셔야만 했냐고요? 저는 찬민이의 눈을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야, 내 아들인 네가 행복하길 바랐으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 사연은 서울에서 사연을 보내신 임선신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들 찬민이는 어릴 적부터 심장이 약하게 태어난 아이였어요. 여보, 우리 아들 병원비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생하자고. 남편은 그 당시 보기 드물게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맨날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해서 힘드니 부부싸움 중에 밥상을 엎어서 힘드니 같은 말을 할 때 저희 남편은 저에게 그 흔한 자네라는 표현조차 쓰지 않았어요. 왜 자네라는 표현을 쓰지 않냐고. 글쎄, 그냥 그 말은 어디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나 쓰는 말 같아서. 나한테는 별로야. 지금 생각해도 남편은 마음가짐부터가 남달랐던 사람이었어요. 찬민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의 상황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찬민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편과 저는 각각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했고, 특히나 남편은 가장으로서 스스로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는 사람이었어요. 낮에는 하루 종일 막노동을 했고, 그런 고된 노동을 하고 나서는 고작 서너 시간 정도만 잔 후에 또 새벽 일을 하러 나갔죠. 저도 소일거리를 했지만 남편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여보, 그러다가 사람 잡겠어요. 새벽 일은 안 하고 좀 쉬면 안 돼요? 쉬다니 무슨 소리를. 우리 토끼 같은 아들 병원비하고 예쁜 마누라 맛있는 밥 사 먹이려면 내가 고생하는 건 당연하지. 남편은 이 정도는 거뜬하다며 열심히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남편이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남편에게는 지금 생각해도 참 존경스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여보, 그게 뭐예요? 아, 이거. 별건 아니고. 곧 있으면 찬민이 수술 날이잖아. 녀석 수술 때문에 또 학교에 못 나가게 됐다고 침울해하더라고. 그래서 낙담하지 말라고 손편지를 쓰는 중이야. 하루 종일 육체 노동으로 힘든 몸을 곧바로 이부자리에 뉘고 싶을 텐데 남편은 그런 시간도 쪼개서 찬민이를 위한 손편지를 기어이 하루에 하나씩은 쓰고 잤습니다. 그것들을 모아 찬민이가 수술해서 회복하는 동안 일주일에 하나씩 우표를 붙여 병원에 보내어 찬민이가 받게 한다는 계획이었죠. 저는 처음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이미 손편지 자체가 특별한데 그냥 주지 뭐하러 우표를 붙여서 돈까지 쓰나 싶었죠. 하지만 그건 저희 생각이 짧은 거였습니다. 후에 찬민이가 정말로 수술받은 후 남편이 보낸 편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을 즈음에 그게 입증되었죠. 찬민아, 몸은 좀 어때? 회복할 만하니? 네, 괜찮아요. 그런데 올 시간이 됐는데 아직 안 오네요. 올 시간? 뭐가 말이니? 아빠가 보낸 편지요. 제가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리는 거거든요. 마침내 남편이 보낸 편지가 찬민이의 손에 쥐어지고 녀석이 봉투에 붙은 우표를 귀중한 보물 대하듯 조심스럽게 떼어내 보관하는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 찬민이에게 필요했던 건 녀석이 잃어버린 즐거움과 희망이었구나. 매일매일 새로운 편지가 오고 새로운 우표로 새로운 내용을 받게 된다는 것. 병원의 많은 환자 중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을 약한 심장 때문에 또래 친구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박탈당한 찬민이에게 남편은 다른 방식으로 즐거움을 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참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랬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제 곁을 떠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소식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환자분 14시 52분부로 사망하셨습니다. 남편의 사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공사 현장 구석에 쓰러져 있던 걸 동료가 발견했다더군요. 두 눈을 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은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일어나 봐요. 마치 제가 흔들어 깨우면 일어날 것만 같았죠. 일어나 보라니까요. 믿기지 않는 현실에 의사와 간호사 앞에서 남편에게 일어나 달라고 울부짖었지만 나랑 찬민이 두고 당신이 이렇게 가버리면 나는 대체 어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제발, 제발 일어나만 줘요. 남편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의 사이은 과로사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현장은 요즘보다 훨씬 위험천만했고 늦은 시간까지 잔업도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로수칙이나 안전규정 같은 건 바랄 수도 없었죠. 그런 시대에 고생하던 남편을 아내로서 조금 더 잘 챙겨줬어야 했는데 여전히 마음속으로 후회와 한탄이 듭니다. 문제는 그런 남편의 죽음을 찬민이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퇴원을 코앞에 둔 상황이라 몇 번을 주저하다가 겨우 입을 열어서 말해주었는데 찬민이는 그 속 깊은 한참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더니 이내 두 눈을 질끈 감고 말하더군요. 엄마, 힘내세요. 제가 이망할 침대에서 일어나서 엄마의 힘이 되어드릴게요. 녀석은 자기가 힘든 와중에도 저를 위로하려고 했고 저는 그런 제 아들 찬민이가 자기 아빠를 많이 닮았음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런 찬민이를 위해 제가 해야 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우선 당장 남편이 벌어다 주던 돈이 없으니 제가 직접 돈을 벌어야 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을 했고 밤에는 새벽에 건물들 청소를 했습니다. 남편이 하던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고 일만 해야 하는 생활. 그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정말 죽겠더군요. 내가 무슨 정신으로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 아들을 위해 산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고 버텼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다가도 찬민이가 저를 바라보며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을 때면 아, 내가 힘든 내색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내 아들이, 내 가족이 더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일부러 괜찮은 척하게 되더군요. 남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저는 찬민이를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심장 때문에 일반적인 교우 관계는 물론 간단한 운동도 하지 못해 좌절하던 녀석인데 이제는 아빠까지 잃어 많이 우울해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러던 차에 남편이 미리 써놓은 편지들이 생각나더군요. 그즈음 남편이 보내기 위해 쌓아둔 편지는 집에 한 달분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편씩이었으니 곧 고갈될 게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편지의 집필자인 남편이 세상에 없으니 말이죠. 해서 저는 남편 대신 펜을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식당 일을 하고 와서 온몸에 진이 빠진 상태에도 어떻게든 펜을 들어 종이에 글을 적었죠. 남편의 문체를 흉내내며 아무리 피곤해도 편지를 써내려갔어요. 어느 날은 찬민이가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얼마나 많이 써두신 거예요? 응?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니? 그게 벌써 돌아가신 지 석 달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편지가 와서요. 일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그 많은 편지를 쓰신 건지. 말하던 찬민이의 손에는 남편 대신 제가 적은 편지 봉투가 소중하게 쥐어져 있었고
저는 그런 찬민이의 반응을 보며 앞으로도 쭉 남편 대신 편지를 적어 보내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나도 잘은 모르지만 아주 많이, 그것도 엄청 많이 적고 가셨던 걸로 기억한단다. 편지는 찬민이의 마지막 심장 수술까지 이어졌어요. 찬민이 녀석은 남편의 죽음을 계기로 몸도 마음도 크게 성장했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죠. 나이가 어려서 회복력이 좋은 걸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수치는 흔치 않습니다. 재활을 잘만 하면 정말 평범한 사람처럼 운동도 가능할 정도예요. 의사의 말에 의하면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그걸 기적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건 찬민이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찬민이가 또렷한 눈빛으로 제게 말했거든요. 엄마, 저는 나중에 커서 노무사가 되고 싶어요. 노무사? 왜 그게 되고 싶은데? 아빠가 과로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찬민이는 조용히 주먹을 움켜쥐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 노동자가 이렇게나 많은데 아무도 아빠같이 힘든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2번 다시 아빠처럼 우리 집처럼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찬민이가 저보다 커 보였습니다. 찬민이는 병원 생활과 학교 생활을 병행하며 독한 마음으로 학업에 정진해 나갔고 마침내 노무사가 되었을 때 저와 찬민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찬민이 덕분에 저의 삶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녀석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저도 굳이 새벽 일까지 할 필요는 없게 되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삶이 안정되는 것 같았지만 숨을 제대로 돌리기도 전에 다른 문제가 찾아오더군요. 며느리 화영이는 외모도 성격도 모두 화려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찬민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희 오빠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화영이네 집은 아버지가 의사라고 했습니다. 다만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는 아니듯이 그냥 작게 동네 병원을 하시는 정도였어요. 화영이 본인은 국문학과만 졸업하고 그 이후로는 취업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아이였지만 이상하리만큼 허영과 자부심이 넘치는 아이였죠. 처음에는 화영이와 저의 관계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결혼식 후에도 화영이가 먼저 저에게 연락해 둘이 따로 밥을 먹을 정도였죠. 화영이에게는 희한한 말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세련된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해요. 마치 자기가 세련된 사람이라도 된 듯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나 자기 기준에 하찮아 보이는 일 같은 게 보이면 그런 말을 하곤 했답니다. 회사는커녕 알바 한 번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다는 녀석이 말이에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쩌다 아들네 집에 갈 일이 있었는데 집에 반찬은커녕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요즘 너희들은 직접 반찬 같은 건 안 해먹니? 어머니, 세련된 사람들은 집안일 굳이 따로 안 해요. 다 시켜 먹죠. 저는 잠시 눈을 끔뻑였어요. 그래서 너는 뭐가 그렇게 세련되었길래 그러니?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겨우 삼켰답니다. 화영이는 자기 남편인 찬민이에 대한 이상할 정도로 강한 집착이 있었어요. 저랑 있을 때도 시시때때로 찬민이에게 확인 전화를 하기 일쑤였죠. 여보세요? 응, 오빠. 어디야? 오늘도 회식이라고? 아, 그래? 아니, 별로 서운한 건 아니고 그냥 요즘 회식이 잦은 것 같아서. 단순한 집착만 했다면 모를까. 나중에는 노무사인 찬민이와 자신의 처지를 동일시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노동 분쟁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어머니, 요즘 회사 중에 진짜 막장 회사 많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일종의 자격지심이었던 것 같았어요. 사회생활 경험이 전무하니
찬민이와 자신을 동일선상에 놓고 자기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자신과 같다고 일종의 세뇌를 한 것 같았죠. 무엇보다 거슬렸던 것은 화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바로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를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그래서요. 제 친구가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아니, 글쎄. 결혼하고 자기 전 남친을 또 만났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다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남 뒷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내 이야기도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화영이 앞에서 말을 조심했어요. 특이한 것은 화영이가 이혼한 사람들 뒷욕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이었죠. 아니, 그래서 그 오빠가 그렇게 이혼하자고 하더니 막상 이혼하니까 울고불고 매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웃기죠, 어머니? 솔직히 그냥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었다면 적당히 모른 척하고 인연을 끊어버렸겠지만 제 며느리이기에 그럴 수도 없었고 그냥 들어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찬민이가 여느 때처럼 일이 바빠서 화영이랑 제가 따로 만나 어느 우동집에 간 날이었답니다. 그 근처에서 일하고 온 것으로 보이는 현장 노동자들이 저희 옆 테이블에서 정신없이 식사를 하고 있더군요.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걸 지울 새도 없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데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저렇게 힘들게 고생했었겠지. 그런 마음에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화영이는 저와 정반대의 생각을 하더군요. 아, 땀 냄새. 이 식당은 왜 저런 사람들까지 받는 거야? 장사 망하고 싶나? 순간 저는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화영이의 경멸하는 시선과 노골적인 오만함은 누가 봐도 우리 옆 테이블 현장 노동자를 향해 있었죠. 나중에는 저는 물론이고 그 사람들도 화영이를 불편해할 정도였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화영이 옆을 지나가다가 의자를 발로 차면서 터졌어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의도치 않게 친 거였죠.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그런데 화영이는 곧바로 그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화를 터뜨리더군요. 아씨, 짜증나게. 어딜 보고 걷길래 사람 의자를 차는 거야. 모멸적인 말을 들은 남자들이 화영이와 저를 어이없다는 듯 번갈아 보더군요. 저는 당황해서 화영이를 말렸어요. 예, 화영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들이 듣는 중에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니? 그도 그럴게.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섭나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화영이는 한 번도 그런 일로 곤란한 일을 당해본 적이 없는 건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더군요. 어머니, 저런 건 분명하게 따져서 말을 해줘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다른 데 가서 또 저런다고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지금 말을 해주는 게 맞다니까요. 계저씨들은 답이 없어요. 계저씨? 그게 뭐니? 걔랑 아저씨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아저씨들이 사리 분별 못하고 걔처럼 진상 부리는 걸 말하는 거죠. 특히 저런 현장 노가다 꾼들이 더하다니까요?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특히나 남편처럼 고생하는 현장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화영이의 말투가 너무나 거슬리더군요. 심지어 자기 남편이 그런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는 노무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나 싶었습니다. 화영아. 너 지금 진심이니? 네, 진심이죠, 그럼. 솔직히 오빠도 저런 인간들을 어떻게 상대하는 건지 정말 대단하다니까요. 얼굴만 봐도 토가 쏠리는데. 그만해라. 나야말로 네 말을 듣는데 토가 쏠리는구나. 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 네, 제가 뭐 잘 못한 게 있나요? 화영이는 뭐랄까
오만한 주제에 자기는 순수한 결정체라고 믿는 부류였어요. 세상에서 선택받은 순수하고 고귀한 그런 존재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화영이는 순수하고 고귀하기보다는 순수한 악에 가까웠답니다. 남의 불행과 힘듦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악이요. 화영이가 냄새나고 더럽다고 경멸했던 현장 노동자들의 삶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되게 노동하는 그들의 어려움을, 그리고 그런 그들 가족의 삶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화영아, 너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고서 하는 소리니? 에이, 어머니. 제가 그런 걸 굳이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린 대로예요. 어차피 저 사람들하고 저하고는 사는 세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못하러 제가 저런 사람들 인생을 들여다봐요. 제 인생 살기도 바쁜데. 화영아, 정신 차려라. 저는 그때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생만 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이 너무 났거든요. 무엇보다 화영이가 남편이 현장 노동자로 일했다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찬민이가 언제나 자기 아빠를 애틋하게 생각해서 결혼 전부터 화영이에게 자기 아빠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빠의 희생과 그 와중에 써보낸 편지의 애틋함까지도요. 그런데 화영이는 그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제 앞에서 현장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말을 했던 거죠. 제가 진지하게 한참을 이야기하니까 화영이는 그제야 고개를 숙이더군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분명히 말은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말투나 행동이 어딘가 꺼림칙했어요. 하지만 죄송하다는데 그걸 더 걸고 넘어질 수도 없고 저는 일단 알겠다며 문제를 덮고 끝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화영이가 제게 원한을 품은 때가요. 그 다음번 가족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엄마, 여기 소고기가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찬민이의 효심은 여전했고 저는 그런 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으며 즐겁게 식사를 함께 했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화영이의 태도가 이상하더라고요. 저를 이따금 힐끗거리면서 쳐다보고 묘하게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화영이의 태도를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내가 한마디 해서 그걸로 기분이 상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찬민이가 화장실을 가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희 둘 사이에는 불편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영이가 헛기침을 하며 휴대폰을 꺼내 들더군요. 계속 이렇게 불편하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예, 화영아. 화영이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제가 바로 앞에서 말을 하는데도 반응도 없이 자기 휴대폰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더군요. 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입을 열었어요. 화영아. 내 말 안 들리니? 이번에도 화영이는 대꾸를 하지 않더군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화영이가 일부러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못 들었나 싶어서 한 번 더 말하려는 순간 화영이가 저에게 고개를 들더군요. 그 큰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서 저를 빤히 바라보더군요. 저는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답도 하지 않던 아이가 마치 시비를 걸듯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화영아. 왜 그러니? 당황한 제가 재차 물었지만 이번에도 심지어 저와 눈을 마주치고 있음에도 화영이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명백한 도발이자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로서는 그런 아이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그렇게 꼴 보기 싫다면 그냥 싫다고 말을 하던지 도대체 뭔가 싶었죠. 그러던 순간 찬민이가 돌아왔어요. 뭐예요? 저 없는 사이에. 둘이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 찬민이의 밝은 목소리에 화영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 까르르 웃으며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랑 나야 오빠 없어도 언제나 사이좋지. 그렇죠, 어머니? 뻔뻔한 화영이의 말들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거짓말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나를 대놓고 무시하며 도발해놓고 어떻게 저리 태연하게 내 아들인 찬민이에게 엉겨 붙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답니다. 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마. 순간 머리에 열이 확 올라서 일단분을 시키려 화장실로 가 거울을 보았어요. 가는 중에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혼잣말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아니, 내가 지난번에 한 소리 했다고. 지금 저렇게 버릇없이 나를 대하는 거야?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아니, 내가 만약에 찬민이한테 있던 사실을 요목조목 다 이야기하면 어쩌려고? 그냥 멍청한 아이인가?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러다가 문득, 아, 화영이 저 아이 남 뒷담하는 게 취미였지. 아마 이미 제가 우동집에서 한 소리 한 것도 찬민이에게 뽀르르 다 일러 바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상태라면 제가 찬민이에게 무어라 말을 하기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을 해봤자 서로 증거도 없고 고부간의 싸움만 될 테니까요. 지금껏 제가 지켜봐온 화영이와 함께하는 찬민이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어요. 늘 항상 웃고 있었고 즐거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화영이와 싸움을 시작한다면 가운데 껴있는 찬민이의 행복이 저로 인해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일이 바쁜 우리 아들인데 나 하나 조금 참으면 될 걸 가지고 굳이 문제를 키울 필요가 있을까 싶더군요. 그래서 일단 마음을 다잡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영이 맞은편에 앉자마자 글쎄 화영이가 자기 코를 부여잡고 말하는 거예요. 어휴, 냄새. 이건 또 무슨 짓거리지. 저는 순간 당황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내가 화장실 다녀왔다고, 그게 냄새난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 싶었어요. 만약 그게 맞다면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도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장 뭐라고 해야겠다 싶어 입을 열려는 순간 화영이가 재빠르게 말을 이어서 하더군요. 옆 테이블에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이런 꼴이 9 달린 여우 같은 것이 옆 테이블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밖에 나지 않았어요. 게다가 한참 떨어져 있었고요. 찬민이도 의아해할 정도였죠. 옆 테이블. 난 아무런 냄새도 안 나는데. 찬민이의 말에 화영이가 얼굴이 빨개진 저를 빤히 바라보며 배시시 웃고는 말하더군요. 그래? 이상하네. 난 분명 어디서 욕한 냄새가 난 것 같았는데? 내 착각이었나 봐.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얼굴은 또 왜 그리 빨개지셨어요? 어? 나? 아, 그게. 저는 무어라 답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알아요. 이런 제가 답답하다는 거.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입을 여는 순간 아들네 집의 평화는 곧바로 깨질 게 분명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게 화영이가 의도한 것임을 느낄 수 있었죠. 아주 교묘하고 여우 같은 판을 짰더군요. 해서 당장 화를 내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랬다간 저만 바보가 될 테니까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이 순간은 참고 찬민이가 없을 때
화영이와 오해가 있다면 따로 푸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정말 이를 악물고 참아 버텼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저히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아, 이 바보. 도대체 내가 왜 참았지? 그냥 확 찬민이 앞이고 뭐고 머리채를 휘어잡아서 한마디 해줄 걸 싶다가도 아니다, 아니야. 참기를 잘했지. 내일 또 어떻게 이야기가 잘 풀릴 줄 누가 알겠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화영이에게 전화를 걸 준비를 했어요.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문제가 없을 때는 마냥 편했던 며느리인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머나먼 친구보다 더 전화를 걸기가 힘들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번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좋게 말해야지. 어떻게든 돌려서 서로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지. 그렇게 좋은 마음을 먹고 전화를 걸었는데 여보세요? 아, 어머니. 제가 지금은 좀 바빠서요. 금방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제가 고민한 시간이 무색할 만큼 화영이는 저의 전화를 간단히 끊어버리더군요. 맥없이 끊긴 전화를 붙들고 저는 한참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뭐야, 정말 그러고 끊어버린 거야? 바쁜 일이 있기는 무슨. 누가 봐도 저랑 통화하기 싫어서 전화를 바로 끊어버린 티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그래, 일단 혹시 모르니 10분만 기다려보자. 금방 다시 전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싶었죠. 하지만 10분을 기다려도 30분을 기다려도 1시간을 기다려도 아니 늦은 저녁까지 하루 종일을 기다려도 화영이로부터 전화는커녕 짧은 문자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죠. 아, 화영이는 나랑 화해할 마음은커녕 이제 나를 마음 깊이 무시하기로 했구나 라는 것을요. 며느리가 숨겨왔던 마음속 진실을 알게 되니까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분명 우리 둘이 대화로 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화영이는 그런 저의 생각과는 달리 일반적인 단절과 차단을 선택하다니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우동집에서 그 한마디를 했다고? 자기 시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한다고? 답답한 마음에 친구인 형숙이에게도 전화를 걸어 답답한 감정을 토로하며 물어봤죠.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해달라고요. 그런데 형숙이의 답은 정말 간명하더군요. 얘, 사이코 같은 계집의 머릿속을 애초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니? 형숙이의 한마디에 단박에 머리가 정리되더군요. 그래, 애초에 화영이 이것은 그냥 제정신이 아닌 건데. 그동안 제가 괴로웠던 이유는 그런 아이를 이해하려고 들어서였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애초부터 저랑은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비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자기는 쥐뿔도 없는 주제에 다른 사람을 깔보고 깔보는 근거마저도 자기 남편에게서 찾는 그런 하찮고 자존감 낮은 존재.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으니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몰라서 시어머니인 저에게 지금 일방적으로 싸움을 걸고 있구나 하는 걸 이해했답니다. 저의 고민을 들은 형숙이의 해결 방법 제안은 명확했어요. 뭘 고민해? 네 잘난 아들이 있잖아. 우리 잘난 김찬민 노무사님 이럴 때 써먹어야지 또 언제 써먹겠어? 형숙이의 말에 솔직히 마음이 끌리기는 하더군요. 우리 찬민이 제 아들이기는 하지만 정말 집요한 면이 있거든요. 특히 어릴 때 아버지를 여행 후로는 저와 관련된 일이라면 정말 무섭게 돌변한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랬기에 이를 키우기가 무섭더라고요.
형숙이 너도 찬민이 걔 성격 알잖니? 만약 화영이가 나한테 한 일을 알게 되면 정말 뼈도 못 추릴 거야. 그래, 그러니까 더더욱 이야기를 해야지. 선신이 너는 화도 안 나니? 화영이가 네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어머니. 하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거야? 보고야 싶지. 하지만 나한테 더 중요한 건 우리 아들의 행복인걸. 저의 말에 형숙이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참고만 살면 나중에 화병으로 하루아침에 쓰러진다는 경고도 해주고요. 해서 저는 형숙이의 말을 절반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찬민이에게 화영이가 혹시 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로 한 거죠. 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화영이가 엄마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적이 있냐니요? 예상외로 찬민이는 그런 이야기는 난생 처음 들었다는 듯 깜짝 놀라 반응하더라고요. 그런 아들에게 저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고부간의 문제가 많은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혹시 나도 모르게 화영이한테 실수를 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걱정에 물어보는 거야. 찬민이 네 와이프가 나를 대놓고 무시하고 돌려서 모욕을 주고 있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돌려 말한 거였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찬민이는 예민하게 반응하더군요. 엄마, 제가 아는 엄마는 아무 일이 없으면 애초에 이런 말씀 자체를 꺼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걸 물으시다니요. 아니, 꼭 일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 아니야. 아니요, 제가 아는 엄마라면 혼자서 참고 또 참다가 그러다가 속이 썩어 문드러지다가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다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전 엄마 편이 되어드릴 테니까요. 화영이가 엄마한테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고민이 되더군요. 그냥 솔직히 화영이가 나에게 얼마나 버릇없고 무리하게 굴었는지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 애매하더라고요. 막말로 화영이가 저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면 모를까. 지금껏 했던 행동들은 모두 우회적인 것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찬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어떤 말씀을 하시던 믿을 거예요. 잠시 숨을 고르던 찬민이가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제가 한참 심장 때문에 힘들어하던 때 아빠 이름으로 저한테 왔던 편지들. 그거 다 엄마가 대신 쓰셨던 거 알고 있어요. 뭐라고? 아니, 찬민아. 너 그럼 지금껏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찬민이는 지금껏 한 번도 저에게 알고 있다는 내색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찬민이가 저에게 아빠가 쓴 편지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면 조용히 침묵을 지켰는데 찬민이가 모든 걸 알고 있었을 줄이야. 아들 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해서 저는 세상 어떤 사람 말보다 엄마 말을 굳게 믿어요. 그러니까 만약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말해주세요. 찬민아,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하지만 찬민이의 말에 저는 잠시 숨을 가다듬었어요. 녀석의 말에 너무 놀라기도 했고 고마운 마음이 컸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든 생각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화영이와의 갈등, 그리고 그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화영이가 요즘 나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야. 어디 동네 친구들한테도 안 할 정도로 대하고 있고. 역시 그런 거였죠? 그럼 아무 말 마세요, 엄마. 제가 당장 가서 한마디 하고 올게요. 아니, 아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네 입장에서 그저 내 말만 믿고 하는 거잖니. 지금은 네가 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화영이를 다그친다고 해도 나중에 또 상황이 변하면 너도 내 말을 믿기 어렵게 될 수 있어. 아무리 네가 날 믿는다고는 해도 그래도 널 위해서 물증이 필요하지 않겠니? 그건 찬민이도 제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잠시 망설이더군요. 그러던 녀석이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럼 저희 집에 와보시는 건 어때요? 너네 집에? 네, 저희 집에 이번에 내부 카메라를 새로 달기로 했거든요. 설치는 진작에 끝났는데 아직 화영이한테 말을 하지 않아서 아마 걔는 카메라가 돌아가는지 모를 거예요. 그 카메라 앞에서 만약 화영이가 엄마가 말하신 그런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제가 보고 있다가 바로 개입할게요. 아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찬민이와 저는 망설일 것 없이 바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 다음 주에 찬민이는 화영이 몰래 연차를 쓰고서 출근하는 척 내부 카메라를 집 바깥에서 보고 있었고, 저는 그런 찬민이의 관찰 아래 화영이에게 불시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겠다는 핑계였죠.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화영이는 저와 대면하기도 전에 실체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제가 화영이네 집 앞에 가서 인터폰을 누르니까 화영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쌍소리를 뱉었거든요. 뭐야? 어머니, 응, 그래. 화영아, 나다. 아니, 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는 무슨 일이세요? 별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반찬 좀 가져다 주러 왔어. 잠깐만 들렀다 갈 테니까 문 좀 열어줄래? 네? 아, 네? 그렇게 저와 인터폰 통화가 끝나자마자 화영이는 찬민이가 보고 있는 카메라 앞에서 욕을 했다더군요. 아, 이 거지 같은 노인네는 왜 아침부터 온다고 지랄이야, 지랄이. 찬민이의 말에 따르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저를 두고 화영이가 욕하는 걸 듣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는 동안 저는 먼저 화영이와 얼굴을 마주했죠. 그 아이가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안으로 들어가 힘겹게 들고 온 파김치통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별건 아니고 그냥 파김치를 조금 담아봤다. 네가 전에 파김치를 좋아한다고 했던 게 기억나서 말이야. 아, 그래요. 감사해요, 어머니. 주세요. 제가 받을게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에 들어서서 화영이에게 김치통을 건네주려는데 툭! 화영이가 일부러 김치통을 놓친 척 저에게 쏟아부어 버리더군요. 불구죽죽한 양념이 저의 옷에 그대로 끼얹어졌습니다. 어머니, 어떡해. 화영이가 화들짝 놀란 척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그 순간 그 아이의 입꼬리에 맺어진 웃음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저의 불행을 두고 웃는 그 아이의 악독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장면은 거실에 놓인 내부 카메라에 담기고 있었죠. 화영이가 저를 향해 정말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일부러 그러려던 건 아닌데? 제가 빨리 가서 걸레를 가져올게요. 걸레? 그냥 수건은 없니? 네? 아, 그게 얼마 전에 수건을 새로 샀거든요. 전부 다 호텔에서 쓰는 걸로요. 아무래도 김치 양념을 고급 수건으로 닦긴 좀 그래서. 호텔 수건이라고? 네, 요즘 세련된 사람들 스타일에 따라가는 거죠, 어머니. 이제는 상실할 어이마저 없을 무렵 분노에 찬 찬민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 서하영. 오빠? 아니, 회사에 있을 사람이 왜 여기에? 찬민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녀석의 눈이 김치 양념으로 엉망이 된 저와 화영이를 번갈아 보았죠. 너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무슨 짓거리냐고? 아니, 이건 그냥 사고야, 오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우리 엄마가 인터폰 끊자마자 네가 뱉은 지랄이니 노인네니 한 소리는 또 뭔데?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찬민이가 화영이의 눈앞에서 설치된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카메라로 다 들었어. 네가 한 짓거리 모두 다 내 두 눈이랑 귀로 똑똑히 보고 들었다고. 오빠.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면 대체 뭔데? 아니. 그게, 화영이는 찬민의 압박에 숨을 헐떡였지만 빠져나갈 구멍 없이 완벽하게 본인의 죄악이 드러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변명조차 하지 못하더군요. 찬민이는 그런 화영이에게 딱딱히 굳은 어투로 말했습니다. 생각 잘하고 말해라. 지금 내 머릿속에서는 너랑 아예 인연을 끊을 생각까지 하고 있으니까 너랑 이혼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오빠. 이혼이라니. 제발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마. 그게, 그러니까. 화영이가 저를 절박하게 바라보더니 이내 무너져 내리더군요.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바닥에 주저앉아 갓 태어난 망아지처럼 힘 풀린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는 화영이의 모습은 정말 꼴사나웠습니다. 찬민이는 그런 화영이를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바라보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는 내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한테 해야지. 찬민이의 말에 화영이가 떨리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말의 양심은 아직 남아있던 건지 그 아이는 저와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다가와 겨우 말하더군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 네, 제가 잘못했어요. 저요, 찬민이 오빠 없으면 저 정말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 알겠다. 그럼 어디 한번 말해봐라. 네? 말하라니, 뭘요? 네가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란 말이다. 그게, 화영이가 찬민이의 눈치를 보더군요. 그 아이가 무엇 때문에 망설이는지는 뻔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껏 우회적으로 저에게 행했던 추악한 짓들이 찬민이 앞에서 읊어지는 게 싫었겠죠. 해서 저는 도와주기로 했어요. 말하기 힘들어 보이네? 그래, 그럼 내가 대신 말해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말할게요.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우동집에서 뭐라고 하신 후로 제가 바보같이 삐져서.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뭘 했는데? 야, 서하영. 똑바로 말 안 해? 찬민이의 꾸짖음에 화영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대답도 안 하고 오히려 어머니 째려보고 냄새 난다고 욕하고 그리고 전화도 일부러 안 받았지. 게다가 오늘은 쌍욕에 김치까지 끼얹고 말이야. 찬민이는 자기 와이프가 한 행동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죠. 빨리 가서 가져와. 오빠. 뭘 가져오라는 건데? 우리 엄마 몸에 묻은 양념 닭글. 그 망할 호텔 수건 빨리 가져오라고. 그 수건을. 야, 서하영. 너 진짜 나랑 이혼하고 싶어? 아니야. 당장 가서 가져올게. 화영이가 수건을 가지러 불이 나게 뛰어간 사이 찬민이는 착잡한 얼굴로 제게 다가와 사과하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신경을 더 쓰긴 이미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걸. 아들 찬민이가 저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엄마, 도대체 왜 그렇게 참으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참으셔야만 했냐고요? 저는 찬민이의 눈을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야, 내 아들인 네가 행복하길 바랐으니까. 내가 조금 더 참으면 그렇지 않아도 바쁜 네가 신경 쓸 일이 줄어들잖니? 찬민이가 저의 말에 조용히 눈물 짓더군요.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화영이는 저에게 납작 엎드려 설설 기고 있어요. 어머니, 혹시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응, 없다. 그러니까 그만 좀 귀찮게 해. 네, 어머니. 뭐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요. 알고 보니 화영이가 찬민이를 남자로서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절박하게 매달렸고, 찬민이는 저의 허락하에 결국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화영이의 개과천선이 요구되었고요. 사실 처음에 저는 그런 화영이를 믿지 않았어요. 콧대 높은 의사 집안 아가씨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간 제가 봐온 그 아이의 모습이 영 미덥지 않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찬민이에 대한 사랑의 힘인 덕분인지 뭔지 아직까지는 화영이가 저에게 올바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답니다. 물론 저는 앞으로도 그런 아이를 지켜볼 생각이고요. 즐거운 이야기로 시선을 돌려보자면 얼마 전 찬민이와 함께 병원 시절 편지들을 함께 읽어보았어요. 우리 아들 속 깊은 찬민이는 그 많은 편지들을 버리지도 않고 상자에 잘 모아두었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편지들을 읽으며 울고 웃다가 문득 궁금증이 들더군요. 그런데 찬민아, 네? 너는 편지를 내가 대신 썼다는 걸 어떻게 한 거야? 저의 말에 찬민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답하더군요.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아빠 문체랑 엄마 문체가 많이 다르거든요. 달라? 그래도 나름 따라 쓴다고 쓴 건데. 제가 아쉽다는 듯 말하자 찬민이가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좋은 의미로 달라요. 아빠는 진중하고 무게감이 있다면 엄마가 쓴 편지는 뭐랄까. 찬민이가 그때를 기억하는 듯 살풋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포근하고 따뜻해요.